어서 오세요. 은하야화입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오늘의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제2말년 경상도 안동 지방의 작은 마을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혼담 거절하겠다 전하세요. 딸의 나이 20이 넘었으니 이제 시집을 가야 할 때였습니다. 초가집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마당에 움푹 팬 곳에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집 안방에는 50을 넘긴 과부 김춘애가 낡은 이불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으며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반쯤 섞였지만 바느질하는 손놀림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낡은 무명 치마 저고리는 기워 입은 자국이 여러 곳이었으나 깨끗하게 빨아 단정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춘애는 바늘을 천에 찔러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방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병마가 그의 몸을 갉아먹을 때 약한 첫 변변히 구하지 못했던 일이 아직도 가슴을 저몄습니다. 성실한 농부였던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딸 다나 걱정만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20을 넘긴 딸 다나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달리 하얀 피부에 맑은 이목구비를 지닌 처자였습니다. 가난한 집딸이지만 몸가짐이 단정했으며 효심이 깊기로 마을에서 소문났습니다. 다나는 무 한 뿌리를 썰며 어머니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마을 이장 댁마님이 우산을 받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춘혜댁,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네. 춘애는 마당으로 안내하며 방으로 들라 권했으나 부인은 사양했습니다. 빗속에서 부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웃 마을 선비 집안에서 다나에게 혼담을 넣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안이 반듯하고 총각도 학식이 있다 했습니다. 춘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쁜 소식이어야 할 혼담이 그녀에게는 재앙처럼 들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혼수를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장 댁마님은 춘애의 굳은 표정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비 집안에서는 혼수를 크게 바라지 않는다 했으나 그래도 최소한의 체면은 있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부인이 돌아간 뒤 춘애는 마당에 그대로 서서 비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봄비가 얼굴을 적셨으나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품팔이와 바느질로 모은 돈이라야 겨우 쌀 서말 값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그것으로는 이불 한 채도 변변히 장만할 수 없었습니다. 다나가 부엌에서 나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딸은 이미 다 들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춘애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나의 손은 따뜻했으나 춘애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혼담 거절하겠다 전하세요. 춘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의 나이 20이 넘었으니 이제 시집을 가야 할 때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좋은 혼처가 나타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과부 집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다나에게 이번 혼담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춘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 2마지기를 팔아볼까도 생각했으나 그것은 그녀와 딸이 먹고 사는 유일한 미천이었습니다. 땅을 팔면 당장 혼수는 마련되겠지만 그 후로는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새벽녘 춘애는 남편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과 나물 2가지가 전부였으나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춘애는 남편에게 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다나를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춘애는 바느질품을 팔아볼 생각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에는 봄철 농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춘애는 1000조각을 모아두었던 보자기를 펼쳐놓고 행여나 누가 옷이라도 한 벌 맡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한 부인이 다가와 춘애의 바느질 솜씨를 본 적이 있다며 저고리 한 벌을 맡기겠다 했습니다. 품값으로 받을 돈은 쌀 한 말 값이었습니다. 춘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나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혼수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던 춘애의 눈에 여러 가지 천이 걸려있는 포목전이 보였습니다. 고운 비단들 중에 색깔은 연분홍이었으며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비단이 보였습니다. 춘애는 그 비단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춘애는 원래 양반가의 교수였는데 어릴 적 어머니는 그녀에게 비단 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던지고 바디로 시시를 두들기던 기억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평민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친정과 의절했고 그 기술도 함께 잊혀졌습니다. 춘애는 포목전 주인에게 비단값을 물었더니 한 필의 은자 선양이라 했습니다. 춘애의 1년 품삯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직접 비단을 짤 수 있다면 혼수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애는 다나에게 말없이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으나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춘애는 홀로 마당에 나와 구름 사이로 보이는 초승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비단 짜는 법이 희미하게나마 떠올랐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손끝은 아직도 배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춘애는 주먹을 불끈 쥐며 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각오가 섰습니다. 이튿날 새벽 춘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어린 시절 비단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던지시던 어머니의 손놀림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춘애는 그 꿈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징조라 생각했습니다. 다나가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춘애는 헛간으로 가서 오래전부터 쌓아둔 농기구와 부서진 가재도구들 사이를 헤치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구석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천으로 덮인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배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으나 농사일에 바빠 30년 가까이 방치해둔 것이었습니다. 배틀의 나무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으며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춘애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배틀을 쓰다듬자 차가운 나무 표면에서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춘애는 무거웠으나 힘을 다해 배틀을 마당으로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시를 감는 북은 온전했으며 바디도 제자리에 있었고 다만 날씨를 거는 부분이 약간 헐거워진 정도였습니다. 다나가 밥상을 들고 나오다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틀 앞에 쭈그려 앉아 이곳저곳을 살피는 어머니가 낯설어 보였습니다. 다나는 어머니가 배틀을 만질 줄 아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게 뭐예요? 춘애는 딸을 돌아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원래 양반가 출신이었다는 것, 어릴 적 비단 짜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에 다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침을 먹은 뒤 춘애는 헝겊에 물을 적셔 배틀의 먼지를 닦아내고 기름을 먹여 나무를 윤기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배틀은 30년 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춘애는 배틀 앞에 앉아 발판을 밟아보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배틀이 움직였습니다. 비단을 짜려면 명주실이 있어야 했으나 그것은 너무 비싸서 춘애는 우선 무명실로 연습부터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있던 무명실 몇 타래를 꺼내 날씨를 걸기 시작했고 손가락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툴렀으나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상을 물린 뒤 춘애는 다시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북을 들어 시시를 감은 북을 날실 사이로 던지고 바디로 두들겼습니다. 툭툭툭 규칙적인 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날실이 고르지 못해 천이 울퉁불퉁했지만 춘애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북을 던졌습니다. 다나는 방 안에서 촛불 아래 구부정한 등과 쉬지 않고 움직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30년 만에 배틀 앞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춘애의 손놀림이 부드러워져서 날실과 시실이 고르게 엮이기 시작했으며 무명천이 조금씩 만들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춘애는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 명주실로 비단을 짤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애는 품팔이로 모아둔 명주실 한 꾸러미를 살 수 있는 돈을 꺼내 장터로 나가 실을 구해왔습니다. 고운 명주실은 손에 닿는 감촉부터 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춘애는 본격적으로 비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명주실은 무명실보다 가늘고 섬세했습니다. 힘 조절을 잘못하면 실이 끊어졌으며 북을 던지는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무늬가 흐트러졌습니다. 춘애는 손가락 끝이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춘혜의 손에서 비단이 태어났습니다. 연한 하늘빛 비단이었습니다. 햇빛에 비추자 은은한 광택이 흘렀으며 손으로 만지면 물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춘혜는 그 비단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고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춘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50평생 남의 집 품팔이와 바느질로 연명하던 자신이 이런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과부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당당한 장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나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비단을 만져보더니 딸의 눈에도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고운 비단은 양반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으나 그 손이 만들어낸 비단은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춘혜는 더 욕심이 났습니다. 이불과 요를 만들고 저고리감도 장만하며 혼수를 제대로 마련하려면 최소한 서너 필의 비단이 필요했습니다. 춘혜는 남은 명주실로 다시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다음 비단은 연분홍빛으로 짰고 그 다음은 옅은 초록빛이었습니다. 춘혜의 솜씨는 날로 늘어갔고 실을 다루는 손길이 능숙해졌으며 무늬를 넣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매화 무늬를 놓고 구름 무늬를 더입지자 비단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춘혜는 하늘빛, 연분홍, 초록, 그리고 상아빛까지 네 가지 색깔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비단 내피를 완성했습니다. 마당에 펼쳐놓은 비단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춘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과부로 살아온 3년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딸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단으로 딸의 혼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춘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여보, 우리 다나 이제 제대로 시집 보낼 수 있게 됐소. 춘혜는 남편이 들어줄 것만 같아 하늘을 향해 속삭였고 다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밤마다 배틀 앞에서 허리 펴지 못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며 거칠어진 손과 더 깊어진 주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춘혜는 비단을 조심스럽게 객혀광에 넣어두었고 이제 이것을 팔아 혼수 물품을 장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터에 내놓자니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았으며 포목전 주인은 믿을 수 없어서 누구에게 팔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춘혜는 이장댁 마님을 찾아갔고 마님은 춘혜가 직접 짠 비단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이렇게 솜씨 좋은 비단은 한양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 감탄했습니다. 마님은 친척 중에 비단을 찾는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춘혜는 집으로 돌아와 이제 곧 혼수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나에게 말했습니다. 다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춘혜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춘혜도 따라 웃었으며 50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흘 뒤 이장댁 마님의 소개로 춘혜는 이웃마을 부잣집 딸 혼례품으로 비단 2필을 팔았습니다. 값은 은자 6냥이었으며 춘혜가 1년 동안 품팔이를 해도 벌 수 없는 큰돈이라 손에 쥔 은자의 묵직한 무게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춘혜는 혼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좋은 무명을 사고 이불솜도 장만했으며 나머지 비단 2필로는 다나의 저고리와 치마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며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춘혜가 비단을 팔았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부 댁에서 그런 솜씨 좋은 비단을 짰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고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이야기로 여겨졌으나 점점 더 자세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춘혜가 원래 양반가 출신이며 비단 짜는 법을 어릴 적 배웠다는 것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 춘혜는 무명실을 사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남은 비단 2필로 다나의 옷을 짓기에는 부족했기에 무명으로 속옷을 더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장터를 걷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지만
춘애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포목전에서 실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는 기름진 얼굴에 배가 불룩 나온 체구였으며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춘애는 그 사람이 마을에서 곡식과 포목을 거래하는 장사치 박서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춘애에게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훌륭한 비단을 짠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얼굴에는 친근한 표정이 가득했으나 눈빛만큼은 차갑게 빛났고 춘애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애댁, 나와 함께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소? 댁에 솜씨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요. 박서방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자신이 명주실과 재료를 대줄 테니 춘애는 비단만 짜면 되며 만들어진 비단은 박서방이 한양까지 가져가 비싼 값에 팔겠다 했습니다. 이익은 반씩 나누자는 조건이었습니다. 제안은 그럴듯했으나 박서방이 마을에서 어떤 평판을 받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춘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며 빚진 농부의 땅을 헐값에 빼앗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혼수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비단 2피를 더 짜려면 명주실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살 돈이 부족했고 박서방이 재료를 대준다면 비단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었기에 춘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내일 집으로 찾아가겠다 말하고는 장터를 유유히 걸어 나갔습니다. 춘애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불편했으나 이미 약속을 한 뒤라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박서방이 하인 둘을 데리고 춘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주실 여러 꾸러미를 가져왔는데 상금 명주실로 춘애가 전에 샀던 것보다 훨씬 고운 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이 실로 비단을 짜면 한양 양반들이 줄을 설 거라 장담했습니다. 춘애는 박서방을 위해 차를 내왔습니다. 박서방은 차를 마시며 춘애의 집 안팎을 훑어보았고 낡은 초가집과 비좁은 마당이 그의 눈에 들어왔으며 마당 한쪽에 놓여있는 배틀도 보았습니다. 차를 다 마신 박서방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박서방이 명주실을 제공하고 춘애가 비단을 짜며 이익을 반씩 나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춘애가 정해진 기한 내에 비단을 완성하지 못하면 명주실 값을 물어야 하며 그 담보로 집과 땅을 잡는다는 내용을 보자 춘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서방, 이 조항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오? 혹시 병이라도 나면 어찌하란 말이오? 박서방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장사란 원래 이런 것이라며 자신도 명주실 값을 미리 대는 만큼 위험을 떠안는다고 말했고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 공평한 거래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춘애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기한은 한 달이었고 비단 10피를 짜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피를 짜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으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으나 만약 손을 다치거나 병이 나면 끝장이었습니다. 집과 땅을 잃으면 다나와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춘애는 계약서를 내려놓으며 거절하려 했으나 박서방이 먼저 말을 꺼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좋은 조건이 없을 거라 했습니다. 또 다나의 혼례가 코앞인데 혼수는 준비되었냐며 은근히 압박했고 춘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박서방의 말이 옳았고 혼수는 아직 절반도 준비되지 않았으며 이 명주실로 비단을 짜면 다나를 제대로 시집 보낼 수 있었습니다. 춘애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계약서 끝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서방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챙기고는 명주실 꾸러미들을 마당에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하인들이 실을 내려놓는 동안 박서방은 배틀을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서방이 떠난 뒤 춘애는 마당에 쌓인 명주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운 실이었으나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고 다나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춘애는 괜찮다며 딸을 안심시켰으나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박서방의 차가운 눈빛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춘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틀 앞에 앉아 명주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 달 안에 10필을 짜야 했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해야 가능한 양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춘애는 새벽부터 밤까지 배틀 앞을 지켰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잠도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다나가 걱정하며 쉬라 권했으나 춘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첫 번째 비단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늘빛 비단이었으나 전보다 광택이 덜했는데 서둘러 짜느라 정교함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춘애는 한숨을 쉬었으며 이 정도 품질로는 한양 양반들이 만족하지 않을 게 분명했으나 다시 짤 시간은 없었습니다. 춘애는 두 번째 비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으나 멈출 수 없었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으며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보름이 지날 무렵 춘애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박서방이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한 달에 10필이라는 양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춘애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집과 땅을 빼앗을 수 있었으며 명주실 값을 핑계로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춘애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도 한탄스러웠으나 박서방의 교활함이 더 분했고 과부라서 가난해서 무지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자 배틀 앞에 앉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밤 춘애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으며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서방의 탐욕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비단 짜는 법 중에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무늬 속에 글자나 그림을 숨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방법을 찾은 춘애는 다시 배틀 앞에 앉아 복수는 아니었지만 정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문빛을 빛냈습니다. 춘애는 그날부터 밤마다 특별한 비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박서방과의 약속대로 평범한 비단을 짰으나 밤이 되면 다른 비단을 짰습니다. 다나가 잠든 깊은 밤 촛불을 켜고 배틀 앞에 앉아 손끝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비단에는 특별한 무늬가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보면 구름과 학이 어우러진 평범한 길상 문양이었으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글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비법으로 시실과 날씨를 교묘하게 엮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들은 박서방이 마을에서 저지른 악행을 담고 있었습니다. 춘애는 기억을 더듬어서 3년 전 박서방이 흉년을 틈타 굶주린 농부에게 곡식을 구워주고는 땅 문서를 빼앗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는 과부가 된 여인의 집에 불이 났는데 박서방이 헐값으로 그 땅을 사들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으나 박서방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춘애는 그 모든 이야기를 비단에 새겨 넣었습니다. 구름 무늬 속에는 탐욕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었고 학의 날개 사이에는 거짓이라는 글자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비단의 가장자리에는 박서방이 빼앗은 땅의 주인들 이름이 작은 점들로 표시되었습니다. 양반 출신이라면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춘애는 박서방과의 약속대로 비단 8필을 완성했습니다. 기한보다 이틀이나 앞당긴 것이었으며 품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이 집을 찾아와 비단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양에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장담하며 비단을 싸갔습니다. 하지만 춘애가 밤마다 따로 짠 특별한 비단 한 필은 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박서방이 그 비단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되었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새로 부임한 사또가 관내를 순찰하며 각 마을을 돌아보는 중이었고 마을 유지들이 사또를 맞이하기 위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박서방도 초대를 받았으며 그는 이 기회에 사또에게 잘 보이려 애를 썼습니다. 춘애는 이장 댁마님을 찾아갔습니다. 광에 숨겨두었던 특별한 비단을 보자기에 싸서 가져갔고 마님에게 이 비단을 박서방에게 선물로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사또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입으면 좋을 거라며 말을 보탰습니다. 마님, 이 비단은 제가 정성을 다해 짠 것입니다.
박서방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으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장 댁마님은 춘혜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과부가 자신을 도와준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고 나님은 흔쾌히 비단을 받아 박서방에게 전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사흘 뒤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사또의 행차를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마을 유지들은 새 옷으로 단장하고 나왔습니다. 박서방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춘혜가 보낸 비단으로 지은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늘빛 비단 도포는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구름과 항무늬가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차림새에 만족하며 가슴을 펴고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이 느껴졌고 그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사또의 행차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50 중반의 사또는 학식이 깊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양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절을 올리고 유지들이 차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서방도 앞으로 나아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또가 박서방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서방의 도포에 머물렀고 특히 비단의 무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또는 비단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으며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비단 감별법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사또가 박서방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서방은 사또가 자신의 옷차림에 감탄하는 줄 알고 더욱 어깨를 폈으나 사또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또는 도포의 소매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구름 무늬 속에 숨겨진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비단은 어디서 구했소? 사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당황하며 마을의 과부가 감사의 표시로 선물한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러나라 손짓했습니다. 사또가 박서방의 도포를 벗기라 명했습니다. 박서방은 어리둥절했으나 감히 거역할 수 없었고 도포를 벗어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사또는 비단을 펼쳐 햇빛에 비추며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구름 속에 숨은 탐욕이라는 글자가 보였고 학의 날개에 새겨진 거짓이라는 글자도 드러났습니다. 비단 가장자리의 작은 점들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암호였으며 사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양반과 규수들이 은밀히 전하는 메시지를 담을 때 쓰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비단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고 누군가가 박서방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만든 증거였습니다. 사또는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비단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흉년의 농부들의 땅을 빼앗은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과부의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불행을 이용해 땅을 헐값에 사들인 일도 밝혀졌습니다. 비단 속에 숨겨진 이름들이 하나씩 불려지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입었던 도포가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증거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변명하려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박서방을 꾸짖었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남의 불행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빼앗은 땅은 모두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관가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서방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박서방이 자신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체면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춘혜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춘혜는 딸을 돌아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부라서 가난해서 무시당했지만 자신의 재주로 세상에 진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하세요. 다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춘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또는 춘혜를 찾아오라 명했고 춘혜가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리자 사또는 일어나 춘혜를 마주 보았습니다. 사또는 비단을 짜는 기술도 훌륭하지만 정의를 위해 그 재주를 쓴 용기가 더 훌륭하다며 춘혜를 칭찬했습니다.
또 춘혜에게 박서방과 맺은 계약은 무효라 선언했고 명주실 값을 물을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박서방이 춘혜에게 사과해야 한다 덧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춘혜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과부로 무시당하던 여인이 마을의 악인을 응징한 영웅이 된 순간이었고 춘혜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평생 처음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춘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사또가 마을을 떠나기 전 춘혜의 비단 솜씨를 높이 평가하며 관아에서도 필요하면 주문하겠다는 약속을 남겼고 마을 사람들도 춘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라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살던 여인이 아니라 훌륭한 재주를 가진 장인으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사또의 명에 따라 빼앗았던 땅을 원주인들에게 돌려주었고 춘혜와 맺은 계약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명주실은 모두 춘혜의 것이 되었으며 박서방이 따로 사과의 뜻으로 은자 10냥을 보내왔습니다. 춘혜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라며 이장에게 맡겼습니다. 남은 명주실로 춘혜는 다나의 혼수를 마저 준비했습니다. 연분홍빛 비단으로 저고리를 지었고 하늘빛 비단으로는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불과 요도 정성껏 꿰매었으며 버선과 댕기까지 손수 만들었습니다. 다나의 혼수는 비록 양반가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것이라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다나의 혼례날이 정해졌습니다. 보름 뒤 길일이었고 신랑 집에서는 사주단자를 보내왔으며 혼례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춘혜는 매일 딸의 혼수를 챙기며 바쁜 나날을 보냈으나 마음만큼은 편안했습니다. 이장 댁마님을 비롯한 마을 여인들이 춘혜를 도우러 찾아왔습니다. 여인들은 춘혜의 비단 솜씨를 칭찬했고 혹시 자신들도 비단 짜는 법을 배울 수 있겠느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혜는 자신이 가진 재주를 혼자만 간직할 이유가 없었고 마을 여인들이 비단을 짤 수 있다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기꺼이 가르쳐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여인들은 고맙다며 춘혜의 손을 잡았고 춘혜는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례를 열흘 앞둔 날 춘혜는 다나와 함께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산기슭에 자리한 소박한 무덤 앞에 절을 올리고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춘혜는 남편에게 다나가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간다는 것, 혼수도 제대로 마련했다는 것,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제 어엿한 새댁이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던 일이 이루어졌으니 하늘에서 편히 지켜봐 주세요. 다나도 아버지 요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희미하게만 기억났으나 자신을 위해 평생 애쓰신 분이라는 것만큼은 또렷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아버지께 다짐했습니다. 혼례 사흘 전부터 춘혜의 집에는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넋을 해주는 이웃도 있었고 음식을 장만하는 친척도 있었습니다. 춘혜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함께 혼례 준비를 했고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혼례 전날 밤 춘혜는 다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딸이 이 집을 떠나 다른 가문의 며느리가 될 것이었고 춘혜는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다나도 어머니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나야, 시집가서도 마음 굳게 먹고 살 거라. 어려운 일 있어도 내 안에 있는 힘을 믿어라. 다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배틀 앞에서 밤을 새우며 자신을 위해 애쓰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 모습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고 마을 여인들이 다나를 단장시키기 위해 일찍부터 찾아왔습니다. 다나는 춘혜가 손수 지은 연분홍 저고리와 하늘빛 치마를 입었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댕기를 들였습니다. 춘혜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20이 간 넘은 딸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 시집을 가는 모습을 보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먹먹했으나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신랑 측에서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다나가 가마에 올라타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고 춘혜는 딸이 탄 가마가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마가 보이지 않자 춘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신랑 집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다나가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혼수가 너무 훌륭해서 시어머니가 크게 만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춘애가 짠 비단으로 만든 옷이 시댁 식구들의 감탄을 받았다 했습니다. 춘애는 그 소식을 듣고 한숨 돌렸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고, 이제 자신도 조금은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춘애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비단 짜는 법을 배우러 찾아왔고, 이웃 마을에서도 춘애의 비단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춘애는 기꺼이 배틀 앞에 앉아 비단을 짰고 여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비단들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춘애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비단처럼 그녀의 삶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